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이 들수록 웃을 일이 없어진다. 나이 들수록 재미있는 게 없다. 설레는 일이 없다.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어린 시절에 비하면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해 본 것이 많아지니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감흥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너무나 재미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대체 무엇일까요? 50의 기술. 오늘은 이 책에서 그 비결을 알아보려 합니다. 인생의 남은 절반을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3가지가 무엇인지 같이 읽어보시죠. 중년에 가장 인기 많은 사람은 감탄하는 사람. 어느 곳에나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나도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게 참 마음 같지 않아요. 중년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감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살면서 얼마나 감탄해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 왔는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감사와 감탄은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는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기쁨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감탄은 뜨거운 감정들을 탄성으로 뱉어내는 것, 바깥으로 뿜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주 감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감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누구나 감탄할 수 있는 건 아닌데다가 감탄은 그야말로 내면으로부터의 축제거든요. 먼저 우리가 언제 감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접할 때입니다. 또는 완전히 낯선 것일 때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야, 이런 게 있어? 라면서 감탄하죠. 혹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입니다. 와, 너무 예쁘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깊은 내면의 사랑 고백을 할 때도 있죠. 그대는 나에게 꽃이고 아름다움이고 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감탄의 탄성이 나옵니다. 이 감탄이 우리 몸의 도파민샘을 넘쳐 흐르게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사람의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자신을 보며 기꺼이 감탄하는 모습이라고들 하더군요. 다른 사람의 감탄사를 주로 기억한다는 것, 너무 놀랍죠? 감탄하라. 더 이상 감탄할 수 없을 때까지. 감탄은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이 될 만큼 기쁨의 호흡이 바깥으로 나와 상대방에게도 전달됩니다. 게다가 그때의 탄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우와, 이런 게 있어? 멋있다, 엄청나, 등등.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연속적인 감탄사를 대포 쏘듯 뿜어내며 매사에 감탄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10중 8구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간관계가 훨씬 좋습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감탄하는 사람들의 주요 특성은 습관적으로 감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탄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감탄은 뇌가 뱉어낼 수 있는 이성과 감성의 극치입니다. 찰나에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판단을 되짚어 본 후 여기에 정서적 감흥을 최고치로 올려 내뱉는 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성과 감성의 조합은 뇌를 자극하지요. 짜릿함을 경험할 때 반응하는 미주신경도 덩달아 움직이게 되어 감탄의 대상보다 감탄하는 우리가 더 행복해지게 됩니다. 이런 감탄이 습관이 된다면 이 얼마나 좋은 행복 습관일까요? 이렇게 중요한 감탄,
이런 감탄의 말을 내뱉을 때 실제 우리가 쓰는 언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식 감탄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언젠가 외국에 나갔을 때 써야 할 테니까요. 미국에 사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가장 많이 하는 감탄사 표현은 I love it입니다. 너무 좋아, 정말 끝내준다 라는 의미죠. 두 번째로는 awesome입니다. 와, 대단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amazing입니다. 해외에 가게 되면 love it, amazing을 쓰면 되는 겁니다. 해외에 나갈 상황을 고려해 영어식 감탄사를 알아보자고 했지만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의 표현으로 삶을 일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러 개의 표현으로 생애를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탄도 부자가 따로 있는 것이죠. 감탄 부자는 행복한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젊어서는 돈을 따라가고 나이 들수록 감탄을 따라가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탄하는 곳에 나의 습관이 있고, 감탄하는 곳에 나의 덕이 있고, 감탄하는 곳에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감탄한다는 건 대상이 있다는 말이고, 그 대상이 무생물일 경우도 있지만 같은 공간에 함께 호흡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탄은 더 크게 터져나오는 특성이 있거든요. 감탄은 나이 들수록 필요한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 우리를 행복으로 데려다 주지요. 감탄 부자가 되기 위해 감탄의 형용사를 내가 몇 개나 쓸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적다면 늘려보세요. 영어로 늘려보아도 좋습니다. 내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감탄해야 점점 감탄의 부를 더 축적하게 되는 겁니다. 중년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부터 고개를 돌려서 감탄할 대상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옆에 배우자가 있고요. 반려동물이 있고요. 아이들이 있고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면 물건이 있을 수 있겠죠. 나의 오래된 연필이 있을 수 있고 함께했던 수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감탄해 주세요. 나에게 네가 있다니. 네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그때 너무 좋았지. 그거 괜찮았는데. 어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이게 다 감탄의 연속입니다. 제 주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감탄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시죠. 넌 어쩜 점점 더 예뻐지니? 넌 어쩜 뭐든지 잘하니? 넌 어쩜 이렇게 매력적이니? 이야, 넌 뭘 입어도 뚱뚱해 보이질 않는다. 제가 88 사이즈 입을 때도 그 말을 하셔서 감탄의 말을 오롯이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탄의 힘으로 5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감탄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의 감탄은 다른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서로 감탄하는 부부는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감탄을 잘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월급도 높답니다. 중년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바로 감탄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곁에 있는 사람까지 감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가 감탄하는 사람 곁에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년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역시 바로 감탄하는 사람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의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부분을 찾아내 감탄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도리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감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딱 떠오르는 감탄을 내뱉어 보세요. 이를테면 이 책 참 괜찮다. 이런 감탄이요. 감탄하는 것이 어색하더라도 감탄 습관을 키워보세요. 좋은 습관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노래를 크게 자주 불러야 하는 이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시나요? 얼마나 자주 노래 부르시나요? 인간은 누구나 노래를 합니다. 기쁠 때는 물론이고 슬플 때도 노래를 부르죠. 혼자서도 부르고 여럿이서 같이 화음을 넣어서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곤 하는데 사람마다 부르는 방식이 제각각이라 놀랐습니다. 자기만의 소리로 새롭게 노래를 창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박자와 음정, 감정과 몸짓을 넣고 중간중간 추임새를 넣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마음대로 가사도 바꿔 각색까지 합니다. 나 작사, 나 작곡. 내 노래가 되는 신비. 이것이 노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노래의 두 번째 특징은 감정들끼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래는 속으로도 부르고 머리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상상하며 부를 수도 있고 듣기만 하기도 하고 따라서 부르기도 합니다. 춤을 추면서도 부르고 발끝을 까닥이면서도 부르지요. 이렇게 부르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모든 노래에는 내 감정이 투영되고 그 감정이 이어집니다. 마치 음악 치료를 하듯 흥얼거리는 노래 속에 나의 감정을 잇대어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울다가도 노래를 크게 부르면 울음이 흥이 되기도 합니다. 미처 못 내보인 마음을 밖으로 뿜으며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게 하는 것. 노래의 특징이자 노래의 힘입니다. 노래의 세 번째 특징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노래한다는 데 있습니다. 뱃속에서 듣는 엄마의 흥얼거림에 태아의 뇌파가 지속적으로 움직입니다. 놀라운 건 엄마가 흥얼거렸던 그 노래를 그 딸이 흥얼거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장례식에서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노래를 틀어주며 떠나는 길을 배웅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개그맨은 아버지 장례식장에 트로트를 틀어놨었다고 해요. 노래를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이를테면 가사와 선율, 화음, 박자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노래로 같이 버무려질 때 스며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노래는 일련의 종합 전과, 곧 감정문화 복합체라고 볼 수 있겠죠. 재미있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만의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18번이라고 하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애창곡을 이 노래 내 18번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불렀고 누구나 부르는 유행가더라도 내가 외워서 부르면 완벽하게 내 노래가 되는 것이 노래의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 생기는 일.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나요? 트로트 아니면 발라드? 아니면 신나는 댄스곡? 만약 저에게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묻는다면 저는 다 좋다고 답합니다. 저에게 노래는 음식과 같아요. 가리는 게 없습니다. 한때 대학 가요제에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선 탈락했지만요. 저는 제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끼리 노래방에 가서 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방에서 다 나가더군요. 그러나 내가 좋으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흥에 겨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노래는 기본적으로 정서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노래는 머릿속의 전두엽과 그 앞에 있는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뇌의 전두엽과 전전두엽은 언어와 인지 영역을 담당해요. 언어와 음률로 이루어진 노래를 부르기 위해선 뇌의 여러 복합적인 기능들을 한꺼번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확한 가사를 발음하기 위해서 혀 근육도 잘 써야 하고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 배에 힘도 줘야 하니 노래는 부를수록 신체 기능도 증진하는 게 확실합니다. 또한 노래는 가사를 담아서 부르잖아요. 이를테면 세레나데를 부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레나데는 저녁 음악이라는 뜻으로 밤에 연인의 집 창가에서 부르거나 연주하던 사랑의 노래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이 내 귓가에 속삭이는 노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로는 결혼식에서 부르는 축가가 있습니다. 이때 노래는 의사소통의 기능을 가집니다. 마음의 뜻과 내용을 곡조에 담아 전달하는 과정이니까요. 이렇듯 노래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기능을 하고 더불어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쁜 노래를 부를 때는 묵직한 감정들이 가볍고 경쾌한 감정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불쾌감이 유쾌감으로 옮아가고 내 안의 슬픔이 노래와 만나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찡한 순간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카타르시스인데요. 우리 몸의 미주신경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때 자극이 되는 겁니다. 왠지 가슴이 뜨끈해졌다가 다시 침착해지는 순간. 누군가를 기억하면 찡하고 다시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 선한 일을 했을 때 가슴이 뻐근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미주신경이 움직일 때 도파민이 폭발하며 기쁨이 충만해지지요. 노래가 주는 특징은 미주신경이 자극될 때 온화해지고 뿌듯해지는 느낌, 감정이 순화되는 느낌을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노래는 노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어깨춤만 추게 할 거야? 라는 농담이 있죠. 실제로 흥겨운 노래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송혜 선생님에 이어 지금은 김신영 씨가 진행하고 있는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아시죠? 진행자가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전국 노래자랑의 인트로 음악 또한 기억하실 겁니다. 방송을 보면 인트로 음악이 나갈 때부터 무대 바로 앞과 옆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이고 엉덩이가 방방 뜨고 발을 딱딱 움직이고 손을 탁탁 리듬을 맞추게 되는 것. 자연스럽게 노래가 우리의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이지요. 노래 치료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음악 치료라고도 하는데요. 이 치료의 과정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흥을 돋우면서 동시에 나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게끔 하고 그 역동이 뇌의 반응을 촉진해 호르몬을 바꿔서 신체 유동성을 증가시킵니다. 노래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자연스러운 몸의 움직임 증가는 뇌의 자극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뇌가 자극되면 집중력, 인지력, 상상력이 높아집니다. 언어 회상 능력도 높아지고 심지어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에는 떨어졌던 기억력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노래는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 치료는 치매 환자, 우울증 환자들에게 그 어떤 약물보다 더 강력하게 예방과 치료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고독감과 무력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노래가 약 이상의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래로 기뻤던 적이 있었나? 나의 기분을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노래를 사용했던 적이 있었나? 노래를 들었더니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침착해진 적이 있었나? 노래를 들었더니 가라앉았던 감정이 훅 올라오는 경험이 있었나?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다양한 노래를 통해서 여러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고 늦게 뛰기도 하고 다른 몸짓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노래에 맞춰서 눈을 깜빡거리는 감각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거대한 치료제. 노래를 듣고 부를 때 변화하는 몸과 마음의 움직임은 단순히 흥이나 정서 혹은 감정과 같은 변화만 가지고 올까요? 그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연구팀은 1995년부터 2014년 사이 총 9,14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97종의 임상시험 결과를 음악치료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그중 암처럼 큰 통증을 안고 지내는 중증 질환 환자들이 음악치료를 시행했을 때 통증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연구도 있었지요. 연구 결과는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가장 먼저 마취제 사용이 줄었습니다. 흔히 마취제라고 하는 건 마약성 진통제를 이야기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혹은 사용하더라도 그 양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 건 통증에 대한 놀라운 향상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에 참가한 연구진은 음악이 통증 수용체와 환자의 주의를 끄는 다른 감각을 자극하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진술합니다.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노래가 일종의 통증 수용체의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음악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안정감을 들게 하고 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이는 정신적인 통증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 신체의 반응까지도 연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음악이 마음의 무게와 몸의 통증을 동시에 통제하면서 치료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자주 노래하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통증을 덜 느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할 때 작게 부르는 환자들보다 크게 부르는 환자들은 훨씬 더 통증을 덜 느끼고 통증을 관리하기가 수월했다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노래하는 순간 노래는 몸을 통과하며 통증을 줄여주는 버튼을 누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노래를 불러야지요. 어떤 노래를 부를지는 개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노래를 부르되 크게 불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크게 불러야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이 발휘되고요.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신체 안정성도 높아집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과 같이 부르면 같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집단 자체에 큰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게 크게 부르는 노래의 힘입니다. 자, 어떤 노래 선택하시겠어요?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가지게 되는 4가지 기술. 유머 감각은 리더십 기술에 속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게 해주는 비법 중 하나이자 어떠한 일을 성취하는 과정의 일부다. 미국 제34대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이야기한 유머의 중요성입니다. 유머 감각은 성공과 인간관계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머 감각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개그맨, 개그우먼들을 보면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시로 웃깁니다. 두 번째, 웃을 때까지 웃깁니다. 세 번째,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훅 던집니다. 네 번째, 분위기를 잘 읽고 한마디로 집중력을 이끕니다. 대단한 능력이지요. 게다가 이런 능력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납니다. 즉, 순발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개그맨, 개그우먼을 말의 예술가, 창조성을 가진 종합예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머가 우리 몸에 일으키는 변화. 유머 있는 사람 곁에서 까르르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몸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유머는 스트레스,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감소시킵니다. 당연히 긴장은 이완되겠죠. 또한 유머에 세상만사 다 잊고 웃음을 터뜨리거나 유머를 기대하는 등 긍정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게 유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의 카타르시스를 양산합니다. 예전에 개그 공연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연을 보는 내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토록 많은 사람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유머를 통해 한꺼번에 확 웃고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머는 독특하고 의미 있는 능력입니다. 개인을 웃기는 것을 넘어 집단의 카타르시스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웃을 때 나 역시 더 크게 웃고 더 많이 웃게 됩니다. 이 과정에 유머는 마음을 정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유머에는 공격성을 줄이고 심지어 성적 충동까지 낮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아주 단순한 유머라도 마음이 무장해제되지요. 마음의 무장해제는 증오감을 낮추고 미움 혹은 죄책감, 수치심 혹은 공격성 등 부정적 감정들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바탕 웃고 나면 속이 시원하면서 깨끗이 비워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그 안에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한 웃음과 강한 성적 충동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유머는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를테면 농담이 가능한 사이라고 했을 때 이 관계의 질이나 농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유머로 인해 긴장이 이완되고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상대에 대한 포용이나 인정이 가능한 관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유머는 총 4가지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각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집단적 카타르시스를 일으켜 관계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공격성을 줄이고 성적인 충동까지 억제합니다. 네 번째, 관계의 질을 결정하면서 보다 완화된, 보다 응집력 있는 관계로 가도록 돕습니다. 나의 유머 감각 확인하기. 유머 감각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보통 2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저 좀 웃기는 재주가 있어요. 하는 사람과 저는 유머가 꽝입니다. 웃다가도 제가 말하면 싸늘해져요. 하는 사람. 진짜인지 아닌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겠죠? 유머 감각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별 척도가 다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는 얼마나 유머 감각이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척도라니 궁금하시죠? 이 검사지는 토슨과 파월 2사람이 1993년에 만든 척도입니다. 원래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질문지인데 제가 한국 정서에 맞춰 20문항으로 줄였습니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머 감각이 상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테스트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몇 %의 유머 감각을 가진 사람일까요? 한번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60대에서 80대까지 34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유머 감각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았고 주관적 행복감도 높았습니다. 즉,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감을 잘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머 감각에 무심했던 사람도 이제 관심을 가져봅시다.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언어의 유희, 유머 감각의 향연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주변에 유머 잘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유머할 듯한 뉘앙스만 보여도 주변 사람들은 벌써 웃기 시작합니다. 반면 어떤 분은 애써 외워서 유머를 했는데 주변에서 야, 너 이거 다른 데 가서 절대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듣곤 하죠. 혹은 분위기만 썰렁해진 것 같아 괜히 머쓱해 다신 하지 말아야지 혼자 다짐하기도 하죠.
이걸 우리가 흔히 유머 감각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련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 유머 감각이란 뭘까요? 유머 감각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머를 감지하고 즐기고 창조하는 능력.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감지를 하려면 감각이 예민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즐겨야 합니다. 이때 자기도 즐거워야 합니다. 내적 즐거움이 먼저고 그 다음으로 유머를 하려고 해야 창조적인 능력까지 발현되는 거죠. 감지하고 즐기고 창조하는 3가지 능력을 합쳐서 유머 감각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듯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과정까지 통틀어야 유머 감각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유머 감각의 가장 핵심은 바로 지능입니다. 유머 감각이 높은 사람들은 유머를 외워서 웃기는 게 아닙니다. 순발력과 환경과 시기에 맞는 적응성을 가지고 적절한 단어와 상황들을 창출하는 높은 상황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언어 지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 능력도 있죠. 더해서 환경을 읽어내는 공간 감각, 지각력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지능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지속성입니다. 은근과 끈기라고 할까요? 유머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유머에 실패해도 굴하지 않습니다. 유머를 할 기회가 생기면 또 써요. 새로운 유머를 알게 되면 또 써봐요. 그래서 오히려 타인의 시선에서 더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시선을 가장 많이 의식하면서도 시선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명 유머 감각을 가지고 유머를 시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유머를 할 때 기꺼이 웃어주고 알아채는 능력도 유머 감각입니다. 내가 유머를 잘 못해도 다른 사람 유머를 바로 알아채서 웃어주는 것이지요. 참고로 저는 개그맨 지상렬 씨의 유머를 무척 좋아합니다. 일전에 지상렬 씨랑 같이 라디오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말의 잔치였습니다. 지상렬 씨는 상대가 했던 이야기를 받아서 다시 자기만의 독창적인 언어로 바꿔 던져주더라고요. 티키타카라고 하죠. 이런 옥신각신하는 양상에서 창조성이 드러나고요. 이렇듯 타인에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그가 유머 감각을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만의 언어로 바꿔 상대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유머 감각이 부족해서 고민인 당신을 위한 솔루션. 유머 감각이 부족해서 고민인 사람이 꽤 있습니다. 유머 감각이 없어 학원까지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건강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머 감각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배우기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관찰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이를테면 공부 잘하는 애들 옆에 가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와 같이 다니라고 하잖아요. 그와 비슷한 이치입니다. 유머 감각 있는 사람 옆에 가면 희한할 정도로 유머에 반응하게 되고 유머에 민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유머를 쓰게 되지요. 유머 감각 있는 사람 곁에서 그들을 보면서 일부러라도 배워야 합니다. 유머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타이밍에 유머를 던지는지, 주로 어떤 주제를 어떤 대상과 있을 때 사용하는지, 대상에 따라 유머의 표현이나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유머를 구사할 때 그의 표정은 어떠한지, 유머를 할 때 주로 제스처가 많은지 말이 많은지, 처음에는 뭣도 모르겠지만 점점 보면서 어깨 넘어 배우는 거지요. 이렇게 분석하려고 할 때 더 빠르게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학습입니다. 두 번째, 유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입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잖아요. 들어오는 정보가 있어야 나갈 정보도 있지요.
주변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하는 유머가 있으면 찾아서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책이나 토크쇼, 유튜브를 보면 됩니다. 혹은 주변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나 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해줘. 저는 유튜브를 찍거나 TV 방송에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싶으면 그 전에 친구 몇 명에게 전화합니다. 부부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있니? 친구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있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글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메모해놨던 것들을 써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풋을 넣어야 나올 게 있고 자료가 많아야 적절한 유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연하기입니다. 직접 해보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반응을 보이는지 알게 됩니다. 내 친구들이 웃는 포인트와 직장 동료가 웃는 포인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절대 안 웃는 그룹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유머를 했을 때 사람들이 웃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그룹에 가서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안 웃었는데 다른 그룹에 가니 박장대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20, 30대는 안 웃는데 40, 50대는 웃는 게 있고요. 40, 50대는 냉랭한데 20, 30대가 빵빵 터지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세대마다 웃는 포인트가 다를 수 있다는 건 시연을 해봐야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효과적인 것, 또 나랑 잘 맞는 걸 골라내야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유머와 나의 장점 합치기입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를 때가 있죠. 즉, 각자 자기에게 어울리는 유머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이 한다고 다 웃긴 게 아니거든요. 내 방식으로 유머를 소화하고 자신의 장점에 유머를 섞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제가 간혹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이것저것 준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정작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대상에 맞춰야 해요. 유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머라고 하는 건 먼저 내가 충분히 숙지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 방식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이때에는 유머의 대상이 가장 받아들이기 편한 상태, 잘 들리는 형태, 이해하는 형태, 빵 터질 만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제조 과정, 재가공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볼까요? 유머 감각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감도 높여줍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보고 배우기, 정보 수집하기, 시연하기, 나만의 장점과 결합하기.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